저는 이번에 보수가 저는 산업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가졌던 자부심이 다소 독단적이기도 하고 뭐 다소 부패한 면도 있지만 우리는 유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유능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유능했고 특히 이명박 네. 다 유능했던 사람이다. 그게 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거치면서 무능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무능하고 그러니까 오만 불통 플러스 무능 이게 막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유능해질 거냐 이거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추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 네. 이른바 보수 세력, 보수 지도층은 뭘 했느냐? 아니 이렇게 될 동안에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안 했잖아요.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뱉고 나올 때 네. 왜 박수 쳤냐 이거예요. 그게 반보수적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지금까지도 이름까지 안 짓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이름도 안 지으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왜 비판 안 했냐? 예, 농담 진반으로 뭐 용화대, 뭐 용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그 기거하는 공간에 공식 명칭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 국가를 상징하는 게 국호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궁 아닙니까? 네, 집무실. 그럼 화이트하우스 하면 또 엘리제 궁, 크렘린 궁 뭐 이러면 나름대로 뭐가 생기잖아요. 네. 아니 이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이름이란 게 정체성의 표현인데 이름 안 지었다는 거는 이런 무책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를 제기 안 했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그때 더구나 당선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 이전을 결정을 할 때 언론이 처음에는 비판을 하다가 딱 결정해버리니까 박수부대로 돌변하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까지도. 그 다음에 이준석을 그런 식으로 몰아낼 때 왜 비판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왜 비판. 또 김기현 그렇게 무리하게 만들 때 왜 세게 비판을 안 했느냐. 의료 대란이 이게 빚어지고 있는데도 왜 계속 윤석열 대통령들은 강공정책을 펴라고 왜 했느냐. 그 책임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들이 져야 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의료대란 말씀도 하시고 또 뭐 김기현 전 당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의료대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의 직업적 자존심에 흠집을 냈다. 모멸감을 줬다. 근데 그 전에 과학자들에게도 모멸감을 줬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내칠 때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듯한 언행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의료 대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장 박사가 한 이야기 그겁니다. 자존심 상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한국 의사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수시로 잡아 넣는다고 그러고 네.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고 네, 범법자 취급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 의사협회장까지 경찰에서 부르고 아니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살맛 안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중에서 반밖에 안 돌아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더구나 전문가는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사는데 네. 이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여기에 일방적으로 박수를 보냈던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국힘, 보통은 국힘이 저렇게 지면은 그동안 견제나 잘 했으면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됐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뭐 그동안에 박수만 쳤는데 무슨 지금 국힘 재생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무슨 제안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게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힘만 재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세력이 반성하고 어떻게 다시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거냐.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섬뜩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내가 막 여기서 직설적으로 거명을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철저한 자기 반성, 노선 투쟁, 자기 고백 네. 이런 게 있어야지. 더구나 보수 지식인 아닙니까? 보수 지식인은 진실이라는 걸 포기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 거대 정당이 군소 정당으로 몰락한 예가 서방 사회에서는 전 이제 딱 두 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예전에 카나다에서 그 트레도 총리인가요? 약간 말 어눌한 장애 있는 이거를 그 방송에서 약간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정치 홍보를 했다가 뭐 200몇 석의 정당, 그때 자유당이었나요? 2석인지 3석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총선에 심판을 받은 게 있고요. 9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일본의 사회당 같은 경우도 계속 친북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맞아요. 김정일이 맞다, 나 일본 사람 납치했다 뭐 그런 라고 시인을 하는 순간 그냥 뭐 전 국민적 비난에 휩싸여 가지고 제1야당 혹은 집권당의 한 축이었다가 바로 그냥 군소정당으로 몰락해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이른바 이제 여권의 잠룡들, 오세훈 시장이나 이번에 낙선했지만 원희룡 전 그렇죠.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제목으로 남아 있는 거죠. 홍준표 필요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꼽아보면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김태호 대충 이 정도 아닌가요? 또 이번에 열심히 했던 김재석 뭐 이 사람들까지 넣어주면 한 10명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여태까지는 외부 수혈로 제발 버텼습니다. 이번에 국힘당이 재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저 포지션이 한동훈을 다시 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다시 기대면 끝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 일각에서 한동훈 씨 다시 나오시오 하면은 국힘당이 같이 재생 능력이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 이준석 대결로 가면은 한동훈이 이길 수가 없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당에 대한 애당심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당에 대한 당인으로서의 애당심이 없는 분을 외부 영입 케이스로 들여왔다가 그대로 망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난 정확하다 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계속 핍박을 하니까 이 핍박받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렇죠. 정치적 자산이 생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준석이 핍박받다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핍박받아야 돼. 네. 핍박받으면은 동정 여론도 생기고 주목도도 그러니까 높아지고 하는 게 분명히 본인도 있습니다. 강해지고. 네. 그 참 이 정치라는 게 이게 순탄하게 모범생이 착착착 밟아가지고 되는 예는 뭐 이회창 선생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 정치라는 게 참. 이회창 선생에 관해서는 저 정치부 기자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임기 6개월 대통령 2번 하신 분이라고. 그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이회창 대세론에 편승해가지고 각종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줄을 대려고 노력했고 정보도 드리고 정책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고 결국 안 됐거든요. 그분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거라. 이게 판사 검사는 과거를 가지고 논하지만은 정치는 미래를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쪽은 상상력이 필요 없고 한쪽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회창 총재가 2번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 JP와 손을 안 잡았다는 거고 네. 정몽준과 손을 안 잡았잖아요. 네. JP, 정몽준 다 우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손을 안 잡아도 이긴다고 생각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정보 오판인데. 근데 그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세계적으로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언론 홍보 이쪽을 담당했던 이른바 그 국내 인류 전문가들 사이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격돌했을 때 노무현 후보 측은 전문가들이 올린 이 홍보 시안을 예스면 예스, 노면 노 24시간 안에 답을 줬다. 아, 홍보라는 게 이렇게 촘촘하게 벽돌처럼 구조로 이렇게 짠 거라서 뭐 하나 바꾸면은 전체 컨셉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예스면 100% 받아주고 노면 노라고 하니까 전문가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고요. 이회창 후보는 7단계를 거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7단계마다 며칠 걸리고 그 계속 빨간 펜으로 손댄 것들이 많아서 자기의 원한이 누더기가 돼서 돌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관료적으로.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정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정치는 전쟁이거든. 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 아닙니까? 그죠? 기동성. 그렇습니다. 이걸 갖지 않으면은 무슨 꼴이 나느냐. 이회창 꼴나고 윤석열 꼴난다고. 이 사람들은 마감 시간이 없어. 요새 윤석열 대통령 이거 의료 대란 사태를 다루는 거 보면은 마감 시간이 없잖아요. 마감 시간 없다가 이제 딱 코로나에 몰린 거예요. 이제 유급 사태 일어나고 하면은 대학교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버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내년에 이 사람들을 다 교육한다 그래도 정원이 2배가 늘어난 건데 사실상 불가능. 교육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58명 하던 교육을 내년 되면 아마 6,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네.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교수를 그때 한해가지고 뭐 2배로 늘리나? 3배로 늘려야 되네? 뭐 등등. 그래서 이 스피드 감각,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분이 속도전의 사나이거든. 그렇죠. 결단을 그냥, 빨리 해. 네. 결정을 빨리 해.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자 오늘부터 우리는 금융실명제로 갑니다. 그냥 선언해버리는 식이죠. 특히 이분이 민주화 운동할 때 하면 거 보면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결정을 해버려요. 네. 어떤 무슨 식사를 하다가 기자가 뭐 이야기하면은 금방 거기서 한테 전화 걸어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정면서 내라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회는 이마에 붙어서 온다 하는 거지. 그걸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꼬리를 잡는데 좋은 안 낸다고 심사숙고하다가는 시간 다 놓쳐버리고 실수하면은 회복할 수 없는데 조기에 뭐 결정했다가 실수하면은 나중에 고칠 시간이 있다. 네. 아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오늘날 이제 이렇게 코너에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을 못 시켜줘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공정성과 법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법치는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법치 면에서는 그 민노총과 대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상당히 보여주었고 노조 개혁도 노조가 그동안에 이 격리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도 공개하도록 네. 만들었고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어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특히 그 노조의 격리를 공개하도록 한 거는 엄청난 개혁인데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이런 거 했다고 홍보가 없어.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변에서 답답해가지고 네. 이런 걸 놓치느냐고 해도 그걸 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놓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3.1절 기념사 같은 경우도 저는 역사적인 명문이라고 명문입니다,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직접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좋은 글인데. 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그냥 끝난 겁니다. 재생산, 확대 재생산이 안 돼.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가 왜 이렇게 그걸 이제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 보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것도 깨야 되거든. 자기 자랑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승만 네. 대통령은 자기 자랑을 천재 아닙니까?
그것도 품격 있게 자랑을 하셨죠.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 일종의 적수공군으로 귀국해가지고 공산당하고 싸울 때 뭘로 이겼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로 이긴 거 아닙니까? 네. 대중동 원역에다가 그 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얼마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각인된 카피입니까? 그게 뭐 지금까지도 세상의 원리고, 네. 공산주의자들은 대의멸친으로 대해야 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콜레라균과 같아서 공산주의자와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다. 같이 살 수가 없다. 몇 마디 말.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이 홍보를 누구한테 배울 거냐 하는 롤 모델이 있다면 이승만,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죠. 네.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의 명언이 많습니다. 특히 공산당 이런 가짜 민주주의로 싸울 때 이 세 사람이라고 봐요. 난 트루만, 이승만,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 수가 높은 사람, 수단이 많은 사람이거든. 수단이 많은 사람. 이승만 또한 수단이 많은 사람이야. 레이건 대통령은 가장 강경한 대소 정책을 펴면서도 소련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헷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진의가 뭔지를 그러니까 끝까지 몰랐다는 항상 거죠. 웃고, 항상 웃고. 그게 이제 쇼를 한 건데, 네, 이 정치는 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총 맞은 이후에 그 힝클리로부터 총을 맞은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해서 대중 연설을 하는데 그 강연장에서 풍선 하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계속 연설을 하다가 미스트, 총알 빗나갔어요? 라고 하고 연설을 계속하니까 관중들이 정말 청중들이 포복절도를 하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유머를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유머를 적은 카드를 2,000개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외운 거군요. 네, 그 카드, 그걸 보여주더라고. 네. 만 노란 종이에다가 하면서 항상 외우고 해가지고 훈련돼 있었다고. 난 기자회견 할 때,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어떤 사람 손을 들어가지고 각각께서는 계속 지금 경제가 나쁘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민주당 책임입니까? 각각 책임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있습니다. 제가 한때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네. 또 기자가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 총상을 입었을 때도 낸시 여사한테 이 권투의 더킹 모션을 당신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수그리는 걸 잊었어. I forgot to duck. 네. 그리고 의사들한테도 오늘 재수술 하시는 분들 다 공화당원이시죠. 그런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유머들이 상황을 부드럽게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묘미가 있거든요. 유머가 뭐 있어야 돼. 네.